수험생 여러분, 이제 벌써 우리 6강 실전 동형모의고사 12회 풀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꾸준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고 계시죠? 제가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문제풀이는 반드시 미리 풀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 함께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우리 이번 회차 모의고사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현대 문법에 있어서 언어의 특성 중에 분절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품사를 구별하는 문제에서 두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어생활 문항으로서는 표준어와 표준 발음법, 띄어쓰기, 그리고 우리말 속담과 어법, 비문, 문장의 유형을 올바른 문장을 판단하는 문제, 그리고 외래어와 로마자 표기법, 언어의 절, 그리고 우리 어휘들에 관한 일반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문항을 보게 되면 뒷받침 내용을 찾는 것, 글의 순서 바로잡기. 우리 글의 순서 바로잡기는 매우 중요한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내용 확인 문제와 그리고 논리적 전제에서 비문학은 전체적으로 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작품의 경우로 보면 윤둥지의 병원, 채만식의 논이야기, 그리고 금만중의 구운몽과 윤선두의 어부사시사. 특히 여러분들 보면 논이야기, 구운몽, 어부사시사의 경우는 꾸준히 출제가 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자성어, 빈칸 넣기, 그리고 어휘에서 물어보는 문제에서 두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문은 65%, 그리고 지식형 문제는 35%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1번을 보면 다음 글과 관련된 언어의 특성을 설명하는 사례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여 추상의 세계와 같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까지 사고할 수 있지만 사실상 언어는 간단한 것조차도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는 연속적으로 지닌 생각을 불연속적인 것으로, 자, 이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언어의 분절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즉 분절성이라는 것은 이어져 있는 것을 언어로 표현을 할 때는 끊어서 표현한다. 이어져 있다는 것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면 물건 값이 비싸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물건 값이 싸고 비싸고 그 경계가 어느 선이 될까요? 애매모호하죠. 똑같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파는 사람은 싸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사는 사람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경계가 모호하지만 우리는 언어로 표현할 때는 이것은 싸다, 이것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언어의 분절성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넓다 또는 좁다, 그리고 우수하다 또는 열등하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러나 이번 국어 점수가 95점이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딱 점수가 나와 있죠. 그러므로 분절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 들어갑니다. 2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표준 발음법인 것만으로 묶인 것을 고르시오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1번의 경우, 1번이 아니라 기억이죠. 자, 기억을 보게 되면 되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 모음 뒤에 있는, 즉 이 모음의 오른쪽에 있는 모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음 역행동안은 우리가 표준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음의 이 순행동안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어의 경우는 원칙에 따르면 되어, 그리고 되여로 발음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복수 발음이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은 발음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의 경우를 보게 되면 물음 맞춤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물음 맞춤을 보면 우선은 가장 먼저 피읍 그리고 지읒이 나옵니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기칙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대표음이 아닌 것이 받침으로 오게 되면 음절의 끝소리 기칙이 항상 먼저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물음 맞춤 나타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또 여기 뭐가 나와요? 가다본남이 오남이에서 자음동화, 즉 비음화 현상이 다시 또 나오게 돼요. 그러므로 최종적인 발음은 물음 맞춤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므로 니은은 발음이 바르지 않습니다. 디귿의 경우에는 이제 불과 나비의 합성어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거부터 볼까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불과 나비가 결합을 했을 때 불나비 또는 부나비 또는 불나방과 부나방에서 이 네 가지는 복수 표준어예요. 그러므로 모두 맞는 표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불과 나비가 결합을 해서 부나비라고 표기를 했을 때 부나비라고 발음을 하는 것은 올바른 표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디귿도 맞고, 그 다음에 리얼의 경우를 보면 갈림길에서 나옵니다. 갈림길을 보게 되면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
선지 제시된 걸 보게 되면 변한 걸 보게 되면 리을이 결합을 해서 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인데 우리 이러한 자음동화는 본 적이 없죠. 우리 자음동화라고 한다면 비음화와 유음화 딱 두 개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딱 이 발음은 바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해서 보면 갈림은 그대로 그리고 예사소리 길이 낄로 발음이 되죠. 울림소리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나는 것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리을도 발음이 바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미음을 보게 되면 월요일에서 나오는데 이 단어는 여는 법칙이에요.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 받침 뒤에 이 요가 올지라도 이 단어는 첨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월요일이 아니라 그냥 연음을 해서 월요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읍을 보게 되면 만년필에서 나오는데 만년필은 뭐 특별하게 의문의 변동이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다만 만년필에서 장음 발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음 발음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선지 중에서 올바르게 발음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기역과 디귿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없네. 그럼 여러분들 딱 보게 되면 만년필의 경우 장음을 고려를 하면 이것도 바르지 않은 발음이 되겠지만 무시하고 딱 봤을 때 바로 답은 1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3번은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을 이제 같이 보여주는 문제 유형이 될 텐데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이 선지를 보게 되면 요거 우리 자동차 앞부분에 있는 그 겉 표면을 얘기할 때 본넷이 아니라 본인, 그리고 또 불도 우저가 아니라 불도저.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오우, 이 외래어 표기를 할 때 오우의 이 발음 표기, 이걸 표기를 할 때는 오우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오로 표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도 우저가 아니라 불도저. 그리고 팩터링이라는 것이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어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들이라든가 이것을 사서 관리를 하는 거, 이걸 팩터링. 참고적으로 이 팩터링을 갖다가 여러분들 보게 되면 바로 이 팩토링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팩터링은 올바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캬바레가 아니라 카바레. 그래서 이것도 역시 표기법 바르지 않죠. 따라서 외래어 표기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은 디귿, 바로 팩터링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을 보면 독도가 나오는데, 자, 독도. 우리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반드시 앞부분에 붙임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의 도는 행정구역이 아니죠. 그러므로 붙임표 없이 그대로 표기를 합니다. 따라서 독도는 바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평읍을 보게 되면 요거죠. 읍, 행정구역이죠. 그래서 행정구역 앞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붙임표. 그리고 현충사는 문화재. 문화재의 경우는 붙임표를 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붙임표를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박찬호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이름을 표기를 할 때도 역시 우리 마찬가지로 비읍을 표기를 할 때는 P가 아니라 초성 자리에서 B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외래어 표기에 바르게 되어 있는 것 팩터링, 그리고 로마자 표기에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은 독도. 그러므로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4번 들어갑니다. 자, 문제 4번을 보게 되면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바르게 말한 것을 고르시오. 우리 딱 보게 되면 기본형 말다, 진정하다, 실현되다, 그 다음에 또 요거까지 해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품사를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던 것이 이 사를 보기 전에 엄부터 먼저 보라, 그런 얘기를 했죠. 즉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나 이걸 보기 전에 체언인지 보고 동사인지 형용사를 보기 전에 용언인지 요거를 먼저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기억의 경우를 딱 보니까 기본형이 바로 이 말다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단어의 품사는 용언이란 얘기예요. 기본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용언이라고 한다면 동사와 형용사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우리 동사 형용사를 구별할 때는 명령형, 청유형이라든가 그리고 또 현재 진행형이 니은 다를 붙여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현재 진행형이 니은 다를 붙여보게 되면 바로 만다가 됩니다. 만다 또는 명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라 되겠죠. 그러므로 요 말고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니은을 보면 진정안에 나오는데, 자, 기본형이 진정하다. 기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감과 어미로 구별이 된다라고 한다면 용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최소한 관형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용언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니은다를 붙여보게 되면 진정한다.
현재 진행형이 니은다를 붙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진정하는 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보면 실현대기에서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요 기라는 것인데 기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형 어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바로 이 명사와 접사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기를 명사형 어미로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어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언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기를 여러분들이 명사와 접사로 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단어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자, 여러분들 보게 되면 명사형 어미라고 한다면 바로 용언이 되겠죠. 그리고 명사와 접사라고 한다면 이 단어의 품사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별을 할 때 우리 용어는 무조건 무슨 기능을 한다? 바로 서술어 기능을 한다라는 것에서 요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서술어 기능을 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본용어로 한번 바꿔보라라는 것입니다. 기본용어로 바꿔서 그 문맥에 성립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단어는 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보게 되면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다. 또는 실현된다. 현재 진행형이 니은다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바로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요 4번에 많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라는 어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용언의 어근 많다에다가 요 이는 부사와 접사가 되는 것입니다. 부사와 접사라고 한다면 품사가 완전히 부사로 바뀌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많이의 품사는 부사에서 올바르게 되는 것은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들어갑니다. 자, 5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다음 글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의 문장을 완성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보게 되면 내용을 먼저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화에 대한 정의나 범위에 대한 합의가 모호한 것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럼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넓은 의미의 만화를 세분화한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상 일반적인 회화와 구별되는 선 중심의 그림을 대중만화라 부르고 있다. 즉 우리는 이 넓은 의미의 만화를 세분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만화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그림의 형태에서 비롯되며 메시지 전달이라는 목적성으로 볼 때 일반 일러스트레이션의 범주에 속하되 메시지 전달을 위한 선이나 형태를 임의로 강조하나법을 사용하는 점에서 규격 일러스트레이션은 또한 다른 비규격 일러스트레이션을 통칭한다고 할 수도 있다. 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딱 보니까 보면은 일반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또 비규격 일러스트레이션을 통칭한다고 할 수도 있다. 참 범위가 넓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만화에 대해서 우리는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정도. 그럼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엄밀하게 따지면 만화에도 여러 하위 갈래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통칭하는 만화라고 부르며 통칭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세분화시키지 아니하고 있다. 그 하위 갈래들이 뭐뭐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굳이 세분화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하위 갈래들은 그냥 비슷비슷하다. 같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므로 자, 한자성어를 보게 되면 여기 1번 유일무이 그러면 오직 하나 두 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딱 하나 있는 것 이걸 갖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동소이라는 말은 크게 같고 작게 다르다. 그래서 대등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유사하다 또는 바로 비슷하다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우리는 그 하위의 갈래들을 그냥 같은 범주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동소이가 되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이라는 것은 각각의 모양과 각각의 색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양각색은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은 매우 많다. 끝이 없다라는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 지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동소이가 됩니다. 문제 6번 들어갑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말뚝이의 언행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을 고르시오. 봉산탈춤입니다. 보면 자, 말뚝이가 얘기를 합니다. 양반 나오신다. 근데 우리가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낸 육판서를 지낸 그런 테러자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반은 이런 양반 아닌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벼슬아치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그런 양반인 줄 알지 말고 계잘량이라는, 자, 계잘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털방석이에요.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에 반자 쓰는 그런 양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반이 아니라 계잘량, 그 다음에 개다리 소반, 쉽게 얘기하면 개 같은 양반이다 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말장난, 즉 언어 유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양반을 비판 또는 희화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양반들이 화를 냅니다. 야, 이놈 뭐야? 라고 하니까 이제 말뚝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 이 양반들 어찌 되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유판서 지내고 퇴로자상으로 계신 이생원 내 삼형제분이 나오신다 그리하였소. 이거 거짓말인데. 그럼 다시 앞부분에서는 말뚝이가 양반들을 비판을 했어요. 희화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양반들이 화를 내니까 말뚝이가 변명을 하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다시 뭐예요? 이생원이라네 하고 좋아서 함께 춤을 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말뚝이 같은 경우는 겉으로 자, 이 양반들이 보지 않을 때 양반을 비판을 했다가 양반이 화를 내니까 가서 아이고 나는 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속담을 보게 되면 1번 어리고 뺨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럴듯한 말로 깨어서 은근히 남을 해롭게 하다라는 속담인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이고 당신들이 위대한 양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어요? 양반들을 갖다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한 속담은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번의 경우를 보면 굿 뒤에 쌍장구를 친다. 굿 뒤에. 그럼 굿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 끝난 뒤에 와서 쓸데없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을 궁 뒤에 쌍장구 친다. 그리고 3번에 보면 남의 밥을 보고 장을 떠먹는다라는 것인데 우리 장을 떠먹는다. 좀 짜지 않을까요? 뭐 된장이 됐든 간장이 됐든 간에. 그런데 남의 밥을 먹어 내가 간장을 떠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에 괜히 좋아한다 이런 뜻이 될 것이고 닭 잡아먹고 오랜만을 내민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속담이 됩니다. 자, 문제 7번 들어갑니다. 자, 윤선두의 어부사시사.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 어부사시사 제목만으로 한번 보게 되면 어부의 사계절이란 얘기인데 사실은 어부의 사계절로서 어떤 고기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는 바로 이 자연친화적인 작품으로서 바로 이 강호 한정가에 해당이 됩니다. 즉 어떤 어부가 고기잡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라든가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라든가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을 즐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작품은 각 계절별, 즉 추나 추동 각 계절별에서 10수씩 봄, 여름, 가을, 겨울 10수씩에서 총 40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이죠? 이런 것처럼 각 연마다 이 후렴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 이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작품을 본다 그러면 계절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작품을 한번 볼까요? 자, 가를 보게 되면 우는 것이 뻐꾸기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그럼 여기서 뻐꾸기가 나오고 바로 이 푸른 버들숲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 가의 이 계절적 배경은 봄이라는 것입니다. 이어라 어촌 두어집이 내 속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라는 것은 자, 내가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어촌의 두어집이 내 나왔다 내 뒤로 지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극총 어사와 자, 이거는 지금 내가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지극총 어사와 요건 음차예요. 그럼 음차라는 얘기는 한자의 뜻을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찌그덩 어기여차라는 정도, 즉 바로 이 노젓는 소리, 노젓는 소리를 흉내낸 일종의 의성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될 것이고 맑은 깊은 연못 속에서 온갖 고기가 뛰놀고 있구나. 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시를 보게 되면 연잎에 밥을 싸두고 밤차느란 장만 마라. 그럼 이것은 연잎에다 밥을 싼다. 주먹밥이죠. 그리고 특별하게 이것저것 반찬을 준비하지 마라 라는 것은 굳이 화려하게 음식을 준비할 거 없고 있는 거 그냥 주먹밥 대충 쌉니다. 그리고 다 떨어라. 청양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청양잎이라는 것은 요 삿갓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녹사이라는 것은 이게 몸을 감싸는 도롱이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바로 장마기간에 이렇게 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일종의 우비와 같은 기능을 해요. 그러면 청양잎과 녹사이를 준비를 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장마, 쉽게 얘기를 하면 계절적 배경이 여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극종, 어사와 후렴구 계속 반복이 되죠. 무심한 백구는 내 좇는가 제 좇는가. 여기 무심, 여러분들이 직역을 하게 되면 마음이 없다가 될 텐데 무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고시조에서 욕심이 없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없는 갈매기는 나를 따르는가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가 이거거든. 그럼 다시 얘기를 하면 갈매기와 나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갈매기나 나나 똑같은 존재, 우린 이와 같은 것을 무라일체라고 얘기를 하죠.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를 보면 물 외에 조한 일이, 여기서 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이 물자는 사물, 물, 이걸 나타내겠지만 사실은 물 외라 한다면 속세를 벗어났다. 즉 이 물자가 속세를 나타냅니다. 그럼 물 외 그랬으니까 속세를 벗어난 좋은 일이 어부의 생애가 아니겠느냐. 즉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한가롭게 사는 것이 어부의 삶이다. 뱉더라. 어옹 웃지 마라. 어옹 늙은 어부를 비웃지 말아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옛날 사람들이 그렸던 어떤 동양화 같은 이런 걸 보게 되면 여기에 절벽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그만 배가 있고 노인이 여기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거나 고기 잡는 이런 그림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가롭게 배 위에서 자연을 즐기는 것을 비웃지 말아라. 옛날 사람들을 보면 그림에 참 많이 그려져 있더라. 자, 지극종 어사와 사시흥이 한 가지나 이 추강이 으뜸이라. 그러면 사시흥, 사계절의 즐거움이 모두 다 똑같지만 그 중에서 추강, 가을강이 으뜸이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다의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문단을 보게 되면 간밤에 눈 갠 후에 눈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계절적 배경은 당연히 거울이 될 것입니다. 눈 갠 후에 물경이 다 달라졌구나. 그러면 간밤에 눈 갠 후에 딱 밖을 나가보니까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치가 참 달라졌어요. 앞에는 만경유리라는 것은 만이랑이란 얘기고 유리 매우 넓고 그러니까 눈이 쌓였는데 이 하얗게 깨끗하게 너른 벌판 이걸 갖다가 만경유리 그리고 뒤에는 천처목산 눈으로 계속 쌓여있는 너무나 그 빛나는 아름다운 산 그래서 성계인지 불계인지 인간 세계가 아니로구나.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신선이 살다는 곳인지 부처님이 산다는 곳인지 어쨌든 간에 인간 즉 인간 세상이 아닌 듯하구나 해서 바로 겨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낸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작품 들어보니까 다라 순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순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 선지를 한번 보게 되면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가 되고 있다. 계절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2번 어촌의 경주 어부의 생활을 형성하고 있죠. 역시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후렴구를 제외하면 평시주 형식과 같다. 우리 후렴구를 빼볼까요? 이어라 그리고 또 지극종 어사와를 빼게 되면 초장, 중장, 종장에서 이 평시주 형태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부사시사의 경우에는 다른 시조와 다른 점이 그 후렴구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하여 형식의 단조로움을 피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자연에 몰입을 하고 있다. 이건 맞네.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유교적 이념. 이 작품에서는 유교적 이념이 형성화된 건 없죠. 우리가 고전문학에서 유교적 이념이다라고 한다면 충, 효, 열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에서 한번 봅시다. 보게 되면 8번 다음 글에 나타난 인물의 태도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인물의 태도를 물어봅니다. 자, 최만식의 논이야기에 나와 있는 한생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한생원은 일찍이 애비를 여의고 늙은 소로 열겨 길러온 외톨 손자는 용교리가 징역을 굽히지 말게 하려고 구장과 노무계 직원과 불악 담당 직원에게 허리를 굽신거리며 건사를 물고 하였던고 굶는 끼니를 더 굶어가면서 그들에게 쏘를 보내주고 그들이 마을에 얼진하면 부랴부랴 씨암탉 잡고 술을 대접을 하고 어이구 자기 이 손자놈 용길이가 징역을 가지 않도록 일제시대 때 많이 굽실거렸네.
바뀌었네요. 자, 하던 것이 이제는 전쟁이 끝이 났으니 징용이자는 싹 씻은 듯이 없어질 건 마음 턱 놓고 두 발을 쭉 뻗고 잠을 자주 놓았다. 이런 일을 생각을 하면 한생원도 미상물 다행스럽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조선이 독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용길이가 혹시라도 중용에 끌려갈까 봐 남 앞에 굽실거리고 진짜 못 먹고 막 이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독립이 다행스럽지 아니한 건 아니에요. 다행이겠지? 그러나 오직 그뿐이었어요. 오직 그뿐이었다? 독립? 뭐 신통할 것이 없었다. 독립되면 좋은 거 아닐까? 신통할 것이 없었다. 독립이 되기로서니 가란배기 농투산이가 벼랑간 주사될리 만무하였고 가란배기 농투산이가 나무의 세토를 얻어서 비지땀 흘려가면서 1년 농사 지어 절반도 넘는 도지를 물고 나머지로 굶으며 먹으며 연명이나 하여가는 독립이 되거나 말거나 매양 일반일 터였다.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에 드러난 인물의 태도라고 한다면 독립에 대해서 별반 큰 의미를 두지를 않아요. 우린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냉소적이다. 쉽게 얘기하면 냉소적이다라는 것은 그냥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자,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내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독립, 그까짓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비웃는 거예요. 독립이 돼서 나한테 도와줄 건 뭐야?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고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차가운 냉소, 비웃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선지 중에서 이와 같은 것을 찾아라 라는 것인데 1번을 보면 점수인은 뭐 글이 썩 예쁜 계집애는 못된다. 김유정의 이 동백꽃이라는 소설의 일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되어야 할 만큼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자, 여러분들 보니까 이거는 아하, 이거 제목이 잘못됐네요. 동백꽃이 아니라 이건 김유정의 봄봄이죠. 보니까 우리 동백꽃 같은 경우는 점순이와 그리고 또 이 어리숙한 나와의 사랑 이야기, 물론 나라는 인물은 전혀 이 점순이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런데 점순이가 내 아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소설이었죠. 뭐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동백꽃이 아니라 그냥 봄봄이라는 소설의 일부분. 자, 그럼 딱 보니까 점순이는 예쁜 계집은 아니지만 그저 내 아내가 될 만한 여자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점순이에 대한 그냥 보편적인 평가가 드러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2번을 보면 모든 것이 안개 속 같은 신기한 세상, 내가 알아야 할 수수께끼가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나는 이제 이 집안을 떠맡은 기둥으로서 힘차게 버텨가지면 안 되는 느낌이다. 아하, 그럼 나는 이제 집안의 기둥을 떠맡은 기둥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가장으로서의 다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면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자, 시문의 상록수라는 소설의 일부분이에요. 학교로 오너라.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지 한다. 나무에 오르고 담에 올린 아이들은 일제히 입을 열어 목구멍이 찢어지라고 그 덕분에 구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교로 오너라.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은 바로 이 배움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법률, 그거는 마치 허수아비 같은 것이다. 좀 태도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독립, 그거 뭐 좋은 게 뭐 있어? 법률, 그런 건 뭐야? 그냥 허수아비 같은 거야? 비슷합니다. 허수아비, 덜 굳은 바가지가 다 되는 대로 눈과 코를 그리고 수염만 크게 그린 허수아비, 누더기를 걸치고 펄을 쩍 벌리고 있는 그냥 허수아비일 뿐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범주는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이 우리 제시된 작품 속에서 한생원에게 있어서도 역시 독립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독립이나 법률에 대해서 그냥 비웃고 있는 태도가 드러난 것. 그래서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9번을 보게 되면 자, 윤동주의 병원이라는 시가 됩니다. 보기와 같은 방법을 적용해 해석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이 작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뒷뜰에 누워서 젊은 여자가 흰 아래로 흰 다리를 드러냈고 일광욕을 한다. 그럼 이 병원은 누가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병원은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이 부정적인 공간의 의미를 하게 됩니다. 한나절의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습니다. 슬프지도 않은 이 살구나무 가지에 바람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혼자 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고독이라든가 또는 어떤 쓸쓸함의 이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고독과 쓸쓸함이 되겠고,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가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나도 병원에 왔네. 그러나 나의 의사는 이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나도 어딘가 아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아픔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전화 한 포기를 딱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꽃이에요. 우리가 꽃이다 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므로 이 꽃이 상징을 하는 것은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앉아본다. 그러면 병원에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이 여자를 보면서 그가 낫기를, 그리고 또 내가 낫기를,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와 그 여자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바로 동일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이 바로 윤동주의 병원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한 작가가 지은 작품들 속에는 일관된 의미를 갖는 상징이 존재를 하는데, 윤동주의 경우 자의식을 드러내는 공간으로서 설정된 것이 바로 방이다.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에서, 우리 앞선 모의고사 문제에서 윤동주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 봤죠. 자, 그 작품에서도 역시 육첩방,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밀폐된 공간, 즉 일제치하, 부정적 현실을 나타낸 시어였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이 방에 갇혀 있는 지식인 의 초상이 윤동주를 괴롭히는 괴물이다. 그는 항상 이 밀실에서 나가기를 꿈꾸고 그러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곤 했다. 윤동주의 시에서 이 방은 밀실의 상징을 지닌 채 다양한 공간으로 변종이 된다. 그러면 밀실이면서도 다양한 식으로 변주가 된다. 바뀐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시에서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 그것은 답은 1번이 되겠죠. 기억을 보면 바로 병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시어들은 어떤 공간적 의미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0번을 보게 되면 다음 가, 라 중에서 보기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요거는 참 어렵네.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보기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심리학자 스키너는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조건에 따라서 행동하므로 사람의 행동을 어떤 방향으로 표출하게 하게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조건을 마련하면 된다. 즉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조건들을 마련한다고 말한다.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조건을 바꾸라라는 것은 주변의 환경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고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 가운데에는 원인이 개인의 윤리의식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 정책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 여기서 핵심 용어는 사회 문제예요. 그럼 여러 가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개인 윤리와 구별해서 사회 윤리라고 규정을 한다. 그러면 사회 문제에서 개인 윤리 그리고 사회 윤리로 구별을 했습니다. 개인 윤리가 개인 대 개인 또는 개인 대 집단의 문제라면 사회 윤리는 집단과 집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 경우에 사람들은 순전히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 집단의 성원으로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 문제에서는 특히 어떤 특별하게 어떤 조건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있고 우리는 사회, 집단의 성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정도 사회 윤리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단을 보게 되면 사회 윤리 한 측면을 이루는 것으로서는 또한 미래 윤리가 있는데, 미래 윤리라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먼 훗날의 후손을 위해서 지켜야 할 윤리를 말한다. 아하,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윤리. 윤리의 대상은 남이, 지금의 남이 아니라 내일, 미래의 남인 셈이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개인적 행동과 정책적 행동이 다음 세대 후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살피고 내려다보는 것이 미래 윤리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다음 세대와 후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이거는 미래
미래 세대를 위한 윤리 이걸 고려를 한다. 그리고 다문단 그런데 사회윤리와 관련 있는 문제는 사례의 윤리학의 방법에 의해서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사회윤리로 다뤄야 되는데 이를 개인 윤리학의 방법으로 다루려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왕권 정치체제에서 부패, 횡포를 집권층의 개인적 양심이 아니라 도덕성에 요소하여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예이다. 자, 정치체계에서 부패 횡포를 개인적 양심이나 도덕성에 호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법률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제발 올바르게 사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나 집권층의 개인적 양심에 선행해서 바로 왕권 정치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의 대우 문제도 기업주의 인간성, 양심에만 호소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원인이 기업주만 아니라 사회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 이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된 제도, 정책, 구조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럼 다시 얘기를 하면 제발 올바르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을 하라라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의 호소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뭐가 필요하다? 제도, 정책, 구조의 개선이 훨씬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건에 관한 이야기죠.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보기에서 자, 이 나오게 되면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조건을 말해야 된다라는 글과 연관성 있는 것은 답은 4번 라문단에 해당이 됩니다. 약간 문제가 그 읽고 나면 어렵지 않은데 다만 이게 좀 더 지문을 세부적으로 읽어봐야만이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건 이것이 조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 들어갑니다. 다음 글의 논리적 내용 흐름에 따라서 바르게 연결을 한 것을 고르시오. 우리 단락을 연결하는 문제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할까요? 가장 먼저 어떤 접속어라든가 이거 유의할 것 그리고 핵심어들 이거 유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게 되면 그러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나 들어갔죠. 자, 그러나가 나오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와 같은 방식으로 미를 규정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가문단의 앞부분에서는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서구와 같은 방식이 나와줘야 돼요. 즉 이 단락은 우리나라 얘기야. 그러면 가의 앞부분에서는 서구와 같은 방식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미를 인지함에 있어서 교감을 중시하고 또는 마음의 동질성 내지 감정의 공동체를 취하고자 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성적인 공감대보다는 감성적인 공감대를 가려고 한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보다는 정이 강하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을 가 단락에서 앞부분에서 얘기했을 서구화 방식은 바로 이성적인 공감대 그리고 이를 중시했다라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게 되면 이제 서구에서 미의 바탕은 자 그럼 우선 순서는 딱 나옵니다. 최소한도 이 나가 가 단락의 앞부분에 왔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미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합리적인 원리가 추구했던 것은 미의 보편성을 취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꽃의 아름다움이나 상쾌함은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감지된다. 따라서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감지되는 보편적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세계를 초월한 어떤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서구에 의해서는 미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며 보편적이다. 자 어쨌든 여기 가에서는 우리나라 그리고 나에서는 서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니까 다 단락을 보게 되면 아름다움이란 구체적으로 개별적이며 감성적으로 이른다는 점에서는 동서가 다름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럼 아름다움을 추구를 한다면 동서가 같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이 글 전체에 있어서 핵심적인 화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와야 될 단락이 바로 다 단락이 되겠죠. 그 미를 서구에서는 합리적이며 보편적이다. 이거 합리적인 보편 본 적 있는데 바로 여기 딱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단락이 먼저 나오고 서구에서 합리적이다 나오고 그 반면에 그러면 이 나 단락 뒤에 이제 뭐가 나온다? 우리 한국에서의 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의해서 감지되는 정예미. 우리 정예미도 본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딱 보니까 가의 마지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순서상을 보게 되면 다가 먼저 나오죠. 나오고 그 다음에 서구 나오고 그 다음에 가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 라 단락.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올바르게 연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바로 4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중 호칭 및 지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언어 예절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을 보면 어릴 때는 엄마 아빠라고 할 수 있으나 성장해서는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 요겁니다. 님자. 절대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친부모에게는 님자를 붙이지 아니한다라는 거 주의하라 그랬죠. 님자를 붙이는 것은 나의 부모가 아니라 타인의 부모를 얘기할 때 님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1번 틀렸고 2번의 경우를 보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보다 친근한 대상이므로 어머님뿐만 아니라 어머니라고 해도 된다. 맞습니다.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타인의 부모죠. 내 친부모는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게 원칙인데 친딸, 친어머니와 같다 해서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그리고 3번에 보면 장인 장모를 부를 때 빙장어른 또는 빙모님은 이거는 자기 자신의 장인 장모가 아니라 타인의 장인과 그리고 또 이 장모를 높여서 부를 때 바로 빙모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럼 틀렸죠. 그리고 내 장인 장모를 얘기할 때는 그냥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은 남편, 자, 시부모 앞에서 남편을 가리킬 때 아버님, 멋멋이, 즉 이름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두 부부간의 이야기지. 이 시부모라든가 또는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처부모라든가 해서 어르신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배우자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띄어쓰기 문제는 지금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번에 보면 학생 땅콩 얼마 어치나 줄까? 그럼 이 1번에서 물어보는 게 뭘까요? 설마 학생과 땅콩을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이걸 물어보진 않겠죠. 그럼 1번의 경우를 보면 바로 어치가 나옵니다. 어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정도의 분량을 나타내는 접사예요. 그러므로 어치는 무조건적으로 앞말에 붙여 쓰기를 합니다. 한 푼 어치, 1,000원 어치 또는 얼마 어치에서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러므로 1번은 얼마 어치에서 접사로서 붙여 쓰기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게 되면 두 모자 간에 주기 척척 맞는구나 해서 나오는데 요거 여러분들 요 2번 요거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문제를 풀 때 주의를 해야 할 의존 명사로서 시, 내, 중, 간, 역이라는 거 요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관계를 나타내는 이 간은 의존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느냐 띄어쓰기를 해줘야 돼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친구 간, 동료 간, 지역 간 또는 부모와 자식 간. 여기 오타 났네요. 부모와 자식 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서 이런 식으로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이 원칙인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뭐였냐면 요거예요. 합성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보게 되면 모자간, 그리고 부부간, 부자간, 부녀간, 모녀간, 형제간, 자매간, 남매간, 동기간, 고부간, 천지간, 피차간, 좌우간, 조만간, 다소간에서 이 단어들은 합성어이기 때문에 붙였어야 됩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간은 원래가 관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었어야 된다. 단, 합성어는 붙여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를 보게 되면 두 모자간에서 이 모자간은 합성어이기 때문에 붙여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저 낡은 건물이 우리 학교 강당 겸 나오죠. 자, 두 말을 이어주는 겸 내지 및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은 앞말과 뒷말 모두 띄어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번도 맞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여기에 석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석권이라는 조사는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석권은 뭐뭐와 또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석권은 바로 이 보조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사는 격조사가 됐든 보조사가 됐든 간에 앞말에 붙여쓰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4번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요거 주의해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의존명사 그리고 합성어가 있다라는 건. 자, 이제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자, 14번을 보게 되면 다음 중 표준어로만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자, 등굣길, 휴가길 이건 뭐 물어볼까요? 우리 맞춤법에 있어서 시옷에 관한 문제다 그러면 무조건 사이소리 현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번의 경우는 등교 한자하고 길이 우리말, 휴가 한자하고 길이 우리말입니다. 그러면 하나 이상의 우리말
합성이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울림소리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나오죠. 그럴 때는 사이시옷을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등굣길, 휴갓길은 맞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의 경우로 보면 잿더리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이거 잿더리 절대로 요 잿더리로 표기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 칸과 간의 경우에 있어서 우선은 칸을 원칙으로 삼고 간은 이거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간으로 표기를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건 바로 요 윗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간을 제외하고 이제 칸으로 표기를 한다라는 것인데 이 간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전에 이제 이 온돌이 있고 이럴 때는 아랫목, 윗목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보일러를 이렇게 우리가 위, 아래 없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랫목, 윗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그래서 요 윗간은 그 윗목 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떤 구들 쪽이 아니라 굴뚝 쪽에 가까운 쪽 이걸 갖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윗간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윗칸이 아니라 윗간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우리 이제 책상 서랍에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칸 그리고 또 아래에 있는 칸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뭘로 쓴다? 간이 아니라 칸으로 써줘야 되는데 요거를 위 칸으로 표기를 할 때는 이것은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 띄어쓰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그러므로 윗간이라든가 또는 위칸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3번의 경우로 보면 자 3번 500돌과 사글세에서 나오는데 요 3번의 경우에는 원래는 우리가 예전에 돌과 돌에서 요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을 했으나 이제는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생일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기념일을 얘기할 때 돌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러므로 500돌 고쳐줘야 되고 그리고 사글세 같은 경우는 삭과 월세가 결합을 합니다. 물론 삭과 월세를 따로따로 썼을 때는 각각 표준어가 되겠죠. 하지만 두 단어가 합성이 됐을 때는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를 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그대로 사글세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3번의 경우는 사글세는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숫양에서 나옵니다. 우리 수컷은 수로 통일을 했어요. 그러므로 다 수로 쓴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죠. 예외적으로 보게 되면 순양이라든가 그리고 또 숫지 그리고 또 순염소에서 요 세 가지 이것은 수수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돼지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원래가 우리 고전문법에서 보면 이렇게 히읗이 매달려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 했죠?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원적으로 보면 여기에 히읗이 있었고 그리고 돼지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표기를 할 때는 바로 이 암돼지에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번의 경우에 순양은 맞고 암돼지가 아니라 암돼지에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요 14번 문제 올바르게 표준어만 되어 있는 것은 1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난도가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한자 어휘가 문맥에 맞게 쓰였는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주의를 해야 될 단어들이에요. 자, 우선은 1번을 보면 외동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를 볼까요? 무남, 동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무남, 남자 형제들도 없고 동녀, 오직 딸이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를 하면 다른 형제들, 형제, 자매가 없이 오직 딸 하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동딸, 바로 또는 외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앞부분에 있는 무남 동녀라는 걸 봤을 때 외동딸 딱 맞게 연결이 돼 있죠. 그러므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2번을 보면 이 사건은 기존에 없던 일이다라는 것인데 기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미 있는 것에 없던 일이다. 이건 문맥이 좀 이상하죠. 그러면 여기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이런 뜻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이라는 말 대신에 이전에 없던 일이다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3번을 보면 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의 원자가 여자 원자예요. 여자 원자. 그러므로 재주가 뛰어난 여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이 재원이라는 단어 여러 번 나왔을 거예요. 그녀의 남편은 재원이다라는 것인데 절대로 이 재원이란 단어는 남자에게 쓸 수가 없어요. 여자 원짝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굳이 문맥에 맞게 고친다라고 한다면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인재라는 표현을 써주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또한 4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운영의 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구별을 하는 것이 운영과 운용이라는 것, 이 두 단어를 구별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구별할 때 얘는 0입니다. 0.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뭘로 구별을 하냐면 이렇게 기억을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운영이라는 것은 곧 경영이다. 경영이라는 것은 관리를 하는 것, 즉 조직, 기구, 사업체 등을 관리하는 것을 경영하는 것, 이걸 운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용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용이라는 것은 이거 쓸용자죠. 그러면 쓸용자라는 것은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는 것, 이걸 갖다가 바로 운용, 즉 움직이게 하거나 뭐 사람을 부려 쓰는 것, 이걸 얘기할 때는 운용. 그러므로 법률을 적용을 할 때는 실제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럴 때는 운영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운용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묘라는 것은 바로 교묘하다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을 고쳐서 운용의 묘, 그러면 사용을 할 때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 교묘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운영이 아니라 운용이었습니다. 이런 어휘들은 맞춤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단어를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보면 다음 중에서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고르시오. 우리 보게 되면 이 어법 문제가 나오면 가장 기본이 뭐죠? 바로 서술어입니다. 그 서술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 문장 성분들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요걸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1번의 경우를 보면 오늘과 같은 희망이 없는 인생을 생각을 하면 답답하고 삭막하다. 그러면 답답하고 삭막할 뿐이다 해서 무엇이 답답하고 삭막하죠? 이 답답하다 삭막하다에 주어가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1번의 경우 답답하고 삭막할 뿐이다의 주어가 없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과 같은 희망이 없는 인생을 생각하면 우리 사회 현실이 뭐 답답하고 그냥 삭막하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이에 주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우리 앞에 펼쳐졌던, 여기에는 과거 시제 선어 말함이 어시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시제가 과거. 자, 우리 앞에 이전에 펼쳐졌던 것들이 현재와는 전혀 다른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다. 이전 것이, 이전 어떤 세기들이 다른 정보화 사회에 될 것이다. 이때 관형사항은 리음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미래 시제가 되겠네. 그럼 앞부분은 과거인데 뒤에는 미래 시제가 왔기 때문에 시제가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틀린 문장입니다. 고로 자, 한번 해보게 되면 뒤에 이게 미래 시제니까 이것도 미래 시제로 바꿔볼까요? 우리 앞에 펼쳐질 세기들은 현재와는 다른, 즉 미래죠. 우리 앞에 펼쳐질 그 미래의 세기들은 현재와 다른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쳐야만이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게 되면 이번에 출시된 게임은 음악과 춤을 모든 기성세대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라는 것인데 받아들이다. 누가? 그럼 주어를 찾아야겠죠. 누가 받아들여요? 게임은? 게임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게임을 받아들이겠죠. 그러므로 이 문장은 조사 하나가 틀려버리니까 즉 주어와 서술형 관계가 맞지 않은 문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굳이 고친다라고 한다면 기성세대들은 게임의 음악과 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쳐야만이 그래도 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4번을 보면 수험생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시험을 잘 치르기만을 기원하며 교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4번은 뭐 특별하게 어색한 표현이 없죠. 그래서 4번이 자연스러운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보게 되면 다음 중 옳은 것만으로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우리말 어휘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나온 문제 유형인데 북한에서는 거짓말을 구라라고 한다. 우리 북한을 가보지를 않았는데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면 구라라는 말은 우리 남한의 말이에요. 그래서 구라는 우리말 이 거짓말의 비속어입니다.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그러므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또 니은을 보게 되면 털 뜯은 꿩은 꼭 있어야 될 것을 빼앗기고 그 모양이 초라하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꿩이 있어요. 근데 털이 다 뽑혔어요. 그럼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너무나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털 뜯을 꿩은 앙상하고 볼품하는 것을 비유할 때 쓰이는 속담이 돼요. 그러므로 니은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을 보면 바로 말린 오징어 20마리, 요거를 축이라고 하죠. 요거는 뭐 기본입니다. 디귿 맞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 근심 걱정 따위로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썩히다. 여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문제는 바로 이 썩이다와 그리고 또 썩히다, 이 두 단어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게 되면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이다 라는 뜻의 이 썩다의 사동사는 썩히다가 아니라 썩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히다는 이 썩다의 사동으로서 이때는 물건을 썩히다, 사람의 재능을 썩히다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요 리을도 보게 되면 마음을 상하게 하다이기 때문에 썩히다가 아니라 썩이다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니은과 디귿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어휘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문항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요거예요. 썩이다와 썩히다의 이 두 단어의 용법, 이걸 명확하게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다, 이럴 때는 썩이다. 그리고 물건이라든가 또는 사람의 재능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냥 썩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구별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어우, 지문 보기만 해도 벌써 그냥 동공이 흔들립니다. 자, 보게 되면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현대사회의 추이를 되돌아보면 자본주의 사회에는 여전히 부의 불평등과 독점의 폐해가 불식되지 않고 있으며, 자, 자본주의 사회를 보니까 아직도 폐해가 불식되지 않았어요. 또한 사회주의의 거대한 실험은 결국 사회적 층위 간의 불균형과 모순으로 인하여 근래에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왔다. 여기까지. 그럼 딱 보게 되면 자본주의 체제도 그리고 또한 이 사회주의 제도도 결과적으로 둘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불식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이 종속 탈피와 민족적 자립을 이룩하려는 제3세계권의 장래도 또 그리 밝지만은 않아요. 대체 우리 어떠한 이념을 추구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느 권역이든 간에 사회 전반의 관료 조직화, 대중화의 물결 속에서 인간 주체성의 상실 및 인간 소외 현상이 현대사회의 주된 특질로서 자리 잡고 있어요. 현대사회는 인간 소외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조 기능주의나 마르크스주의를 막론하고 설명력이나 예측력은 빛이 바랄 뿐이다.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현대가 인류에게 가한 즐거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이 탈현대의 구호가 고창되면서 지적, 사상적인 방황의 징표가 들어 보이기도 한다. 말하자면 현대성의 총체적 위기라는 진단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현대는 참 위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면 현대인이 지향해야 될 행로와 목표는 어디에도 없는 것인가? 자, 지향을 한다, 추구를 해야 될 것인데 여기서 이미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는 대체 지향해야 될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말 그대로 20세기에서 세기 말적 침울과 절망의 분위기 속에서 주저앉고 말 것인가? 다시 말해서 현대사회의 미래 전망은 정녕 닫혀 있기만 한 것인가? 여기까지를 보니까 이 글에서는 아직 해결책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점만을 제기를 했죠. 그러면 1번의 경우로 보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부의 불평등과 독점의 폐해가 불식되었다. 자, 이건 불식되지 않았다 그랬죠.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바로 틀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보면 현대사회는 인간 소외가 주된 특질로서, 이거 우리 문단에서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3번 최근에 포스트 모더니즘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 다음에 4번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 둘 다 지향해야 될 최종 목표는 아니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체 어떤 목표를 지향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해놨어요. 그로 다시 얘기를 하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모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기의 지문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것은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주의 사회는 이미 붕괴가 되었다라는 지문이 나와 있었죠. 19번 들어갑니다. 다음 글에 있어서 논리적 전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흔히 한국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고 돈이 있어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일정한 규칙과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운영된 사회이기보다는 돈만 있으면 언제라도 규칙이 무시되고 편법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회임을 풍자를 하고 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서 기껏 줄을 서 있었더니 중간쯤에 와서 끝나버린다든가 집을 마련하고자 적금을 부으면서 연망하였으나 부동산 파동이 있어서 정직한 기대가 좌절되든가 또는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승진을 기다렸으나 남이 모르는 사이에 새치기해버리는 그런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기나 준법의 의의가 생겨날리 만무하다. 그럼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된다?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라는 것이 이 글 글쓴이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대사회 문제점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돈으로 또는 새치기,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좌절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1번은 맞게 돼 있고 2번 한국 사회에서는 규칙과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는 구성원들이 준법의익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죠. 그게 바로 뭐야? 1번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건 제시가 돼 있지 않아요. 다만 돈으로 인하여 어떤 공정한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을 뿐이지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글의 논리적 전제로 잘못된 것 답은 4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 20번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성진아, 인간 부계를 지나니 과연 어떠하더뇨? 성진이 고도하며 눈물을 흘려 가로되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여기까지. 그러면 성진한 인물이 꿈속에서 지옥에 내려갑니다. 물론 그 지옥은 우리 인간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양씨집안에 소유로 태어나서 이 8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서 불가의 기일을 하는 순간 꿈이 딱 깨는 이야기. 김만중의 구운몽이라는 소설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자 1번 모순된 사회 제도의 비판과 개혁을 암시한다 그랬는데 답 바로 나왔네. 우리 김만중의 구운몽 주제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인생 무상이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이지 사회 제도의 비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작품은 바로 환몽구조로 되어 있다. 환몽구조라는 건 즉 현실에서 꿈속으로 들어갔다가 꿈이 깨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3번을 보면 삶의 방식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던지고 있다. 즉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부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무상한 것이다. 근원적인 삶의 방식. 그리고 또 4번 헛됨에 대한 공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운몽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은 이 지문 속에서 완전히 찾아내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우리가 구운몽이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는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번 회차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오답 정리를 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품사를 구별하는 문제예요. 품사를 구별하는 문제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품사 구별할 때는 를 보기 전에 언의 특징을 먼저 본다라는 것. 우리 5원 구품사로 되어 있죠. 체언인지 용언인지 수식언인지 이런 것부터 먼저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띄어쓰기와 언어 예절 그리고 한자어의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번 회차에서 나왔던 모의고사 이번 회차 모의고사에 나왔던 작품들 중에 윤선두 여부사시사와 그리고 구운몽 이 작품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자, 이 한마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곱셈이다. 자, 어떤 기회가 와도 내가 재료가 되면 아무런 의의가 없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 뭐 곱하기는 이미 우리가 다 초등학교 때 배우기 때문에 알 거예요.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0은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를 할까요? 내가 재료가 아닌 상태가 된다라는 것은 적어도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이 나의 능력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에 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어려웠습니까? 어때요? 이전보다 조금씩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하나하나 알아가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를 알았던 것이 두 개가 되고 또 10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으나 알아가는 과정이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 재료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